네, 반갑습니다. 네. 1년 동안 부동산학개론 같이 공부할 이동규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첫날 우리 원장님이 시험에 대한 얘기 좀 하셨죠? 전반적으로, 그죠? 네, 저는 그래서 우리 시험에 대한 내용은 뭐 그렇게 많이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올해 뭐 시험을 보신 분도 있으실 거고, 공부를 처음 하신 분도 계실 텐데, 네. 옆에 주변에서 우리 중개사 공부한다 하니까 뭐라 하던가요? 많이 어렵다고 하고 많이 말리던가요? 네. 그 여러분 생각도 어떻게 시험이 좀 어렵다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해봐야 알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 쉽다 어렵다는 말만 듣고 뭐 내가 결정을 좌우할 건 아니죠. 그건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시험은 어렵지 않습니다. 네,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런데 그럼 왜 많은 사람들이 떨어질까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시험은 어렵지 않은데 그럼 합격한 사람은 작은가? 그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일단 공부를 늦게 시작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 시험을 처음에 아무도 모르니까 좀 만만하게 보고 늦게 한 두세 달만 하면 되겠지. 이렇게 시작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첫 단추를 잘못 깼기 때문에 합격하기가 힘들어요. 그러게 되면. 왜냐하면은 일단 늦게 시작해서 한 세네 달 정도, 두세 달 공부를 시험을 치면 당연히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이분들이 현명한 분 같으면 아, 내가 공부 방법을 잘못 선택했구나 생각하시고 바로 그 다음에 재도전을 할 때, 재도전 다 하거든요. 두세 달 공부하신 분이 포기하진 않아요. 재도전할 때 빨리 내가 학원을 가서 공부를 하든지 공부를 좀 빨리 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도 역시 또한 두세 달 전에 공부를 시작합니다. 자기가 좀 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3년, 4년을 계속 공부를 해요.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합격도 못해요. 합격도 못하고 시간만 계속 허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11월 달 오늘 배려서 이제 듣는 분이 많지는 않은데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은 그래 다행히 굉장히 학원에 빨리 잡으셨어요. 그래서 이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학원에 일단 빨리 오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걸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말할 필요는 없겠고 두 번째는 거는 왜 또 합격을 못 하느냐면 포기를 많이 합니다. 이 시험이 1년간을 시험 기간을 준비하다 보니까 한 반 정도 인원들이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1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요. 그래서 절대 첫 번째 여러분들은 포기하시면 안 돼요.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학원을 꼭 완주하셔야 됩니다. 학원을 완주를 하게 되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 거의 잘 안 떨어집니다. 거의 안 떨어져요. 여기서 완주한다는 거는 중간에 뭐 나왔다 말았다 이런 게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꾸준히 출석을 하셔라. 그러면 절대 허무한 결과는 나오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공부 방법에 좀 문제가 있어요. 공부 방법에. 특히 우리 부동산학 개론은요. 이름 자체가 부동산학 개론이죠. 개론이면 개론이라는 건 뭐냐면 개괄적인 공부예요. 개괄적인 공부인데 너무 깊이 공부하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그런 공부를 좀 해봤던 분들이 그런 일이 더 많이 발생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처음이니까 내가 뭐 깊이 있는 공부할 게 뭐가 있어 어려운 건 공부 안 할 거야 할지 모르겠지만 한 5월 달쯤 되면 여러분들 지식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필요 없는 것들도 막 보려고 그래요. 애들이 우리 어린애들 보세요. 태어나가지고 걷지 못할 때는 그 주변만 다니지만 좀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면 온 동네 다 그냥 집을 다 해지고 다니면서 다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는 특히 우리 학교로는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만 잘 기억하시면 되지 너무 필요 없는 것까지 막 이렇게 범위를 늘리지 마시기 바래요. 이거는 제가 수업 강의하는 중간에도 강의하는 기간 동안에도 늘 주의를 줍니다. 네, 그래서 1년 동안 그냥 제가 하는 대로 이렇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오늘 아침에 오니까 작년에 학원 다니시고 합격 감사하다고 저한테 편지를 남겨놨던데 학교론 같은 경우는 저하고만 같이 잘 꾸준히 잘 따라오시면 70점 원제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시험이 어렵고 쉽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죠. 그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무슨 문제냐면
원인이 내 밖에 있어요. 내 문제가 아니에요. 나 때문에 생겨난 문제가 아닌데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이 시험이라는 거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시험 내가 출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죠? 그러니까 시험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통제가 안 되는 부분이야. 그래서 시험이 어렵다 쉽다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럼 시험에 합격하고 불합격하고는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 본인한테 있는 거예요. 그걸 항상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럼 시험지가 떨어지고 나면 자꾸 다른 사람 탓을 하고 시험이 어렵다. 이 원인 분석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공부를 어떻게 잘못한 게 아닌가. 항상 거기서 원인을 찾아야만이 올바른 해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말씀드린 것처럼 포기하지 말고, 절대 학원을 포기하지 말고. 그러면 포기하지 않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말은 제가 이렇게 포기하지 마세요 이러지만 그 누가 포기하고 싶어서 포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힘드니까 포기하겠죠. 그러면 포기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저는 제 생각에는 항상 자신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신감을. 나는 이 시험에 꼭 합격한다는 자신감. 나는 올해 꼭 합격한다는 그런 마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내가 떨어질 거야. 이 시험이 어렵다던데 이거는 열심히 해서 되겠나? 이런 생각이 1년 동안 여러분 12번도 더 들 거예요. 네, 진짜 많이 듭니다. 그럼 그때마다 그걸 이겨내야 됩니다. 이겨내야 된다. 그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저는요, 제가 항상 강의를 시작한 날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지금도 하고 1월 달에도 개강 또 할지도 몰라요. 네. 그 우리가 땅에 가시나무를 심으면 가시나무가 나죠? 네. 사과나무를 심으면요, 사과나무가 납니다. 가시나무가 좋아요? 사과나무가 좋아요? 사과나무가 좋아요. 가시나무가 쓸모도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토지 땅은요, 사과나무가 좋은지 가시나무가 좋은지 어떤 게 좋은지 압니까? 땅은? 모르죠. 그냥 주인이 심는 대로 그냥 나무를 내보내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인간의 생각도 똑같다고 봅니다. 그럼 내가 좋은 생각을 해야만이 좋은 게 나오지, 내 머릿속에 가시나무를 심고 있는데 사과나무라는 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왕 내가 공부를 시작한 거 어떤 마음으로 공부하는 게 좋겠습니까? 합격한다는 마음으로 해야지.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합격한다는 마음으로. 내가 오늘 와가지고 하나라도 제대로 배우고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과 태도를 가진다면 저는 누구나 다 합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중간에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 때마다 아침, 점심, 저녁 난 올해 꼭 합격한다. 내가 떨어지면 다 떨어진다. 나 아니면 누가 붙으리.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해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아침에 딱 이따끄면서 그걸 보고 난 올해 합격한다. 점심 때도 합격한다. 주무시기 전에도 합격. 이런 마음을 계속 가지고 해주시기 바라요. 자, 쉽지 않습니다만은 그게 몸에 빼이면 공부뿐만 아니라 다른 일에도 다 응용이 가능합니다. 이 일은 여러분 나중에 합격을 해가지고 중개업자가 됐을 때도 중개사 지금 부동산 어렵다고 그러죠. 제가 지금 저도 예전에 학원을 10년 넘게 했었는데 제 친구 그때 고등학교 친구가 그때 와가지고 공인중개사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서울에 가가지고 개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엊그저께 통화를 했어요. 좀 어렵지 이러니까. 좀 잘 되는 사람들은 말이 다릅니다. 해볼만 하다 괜찮다.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잘 되는 사람들은 잘하고 있거든요, 중개업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만나봤을 때 뭔가 결실을 내는 사람들은 말이 다르다는 거죠. 네. 다 힘들잖아요. 힘든데 거기서 죽겠다는 얘기 해봐서 좋아질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긍정적으로 언제나 안 어려웠나 해나갈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해나간다 이 말이죠. 그런데 힘들다고 하니까 죽겠다 못하겠다 이런 분은 한 달 돼 문 닫습니다. 그 가게. 자기가 벌써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일이 터져버리면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핑계만 찾고 있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겠다. 아시겠죠?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하시면 여기 계시면 다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마음을 갖고 공부하신 분들 합격을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공부를 시작했는데 주변에서 안 좋은 얘기를 하잖아요. 부정적인 얘기. 그런 얘기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얘기 하면은 하지 말라고 그래야 돼요. 그런 얘기는 나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나에게 힘이 되는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 욕을 하세요. 그런 분들에게는. 네, 아마 그 사람 겸연쩍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네, 그러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올해. 자, 그리고 또 강의 중간중간에 제가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또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한번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받으신 내용이 인문서인데요.
우리 입문서 가지고는 11월 달하고 12월 달 한 6주 정도 강의를 할 겁니다. 할 건데 저는 여기 있는 책 위주보다는 11월, 12월은 이제 우리 1월 달부터 기본서를 하거든요. 1, 2월 기본서를 하기 전에 조금 필요가 되는 1, 2월 기본 강의를 듣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 위주로 제가 강의를 할 거기 때문에 꼭 이 책에 있는 내용을 꼭 다 뗀다는 그런 건 아닙니다. 1월 달부터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기본서까지 하고요. 그리고 11월, 12월 강의는 어찌 보면 그런 면에서 참 중요합니다. 1, 2월 강의를 듣기 위한 기초적인 개념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볼 수 있어요. 그럼 책을 한번 넘겨볼까요? 자, 넘겨보시면 그 제1편 그래가지고 부동산은 총론이라고 나오죠. 자, 부동산학 개론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차 과목입니다. 1차 과목이고 문제가 1번부터 40번까지 학개론이죠. 41번부터 80번까지가 민법이고요. 올해 부동산학 개론 문제는 작년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합격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별 문제는 없었다. 저도 제 나름대로 강의를 하면서 목표가 있어요.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이 70점을 넘기자. 이게 제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그 개론을 70점을 받아버리면 민법을 50점을 받아도 합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올해 보면 뭐 개론을 어렵다고 그러지만 저한테 합격하고 문자가 뭐 80점을 넘겼다, 뭐 85점을 받았다 이런 문자들이 많이 옵니다. 그분들도 똑같은 시험을 봤거든요. 똑같은 시험을 봤는데 엄청난 고득점을 받고 있죠. 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뭐 탁월하게 뭐 학습 능력이 나이도 어리고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다 연세가 다 있으신 분들이에요. 직장인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나이가 젊고 많고 내가 직장을 다니고 안 다니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개론은 총론하고요, 강론하고요. 이거 필기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들으셔도 돼요. 이 부분은요. 감정평가 부분하고요.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총론 부분에서는 한 두세 문제 나오고요. 올해는 세 문제가 나왔죠. 감정평가에서 6에서 7문제 나오고요. 나머지 강론에서 31문제 또는 한 32문제 뭐 이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총 40문제가 구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할 거는요, 이 총론 부분이에요. 총론 부분. 그리고 제가 이 11월, 12월 달에 강의를 할 때는 1월 달에도 말씀드리겠지만 11월, 12월 강의는 가능한 필기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을 많이 노트를 안 가져오신 분들은 다음에 노트를 하나 장만하셔가지고 꼭 필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건 책에 없는 내용들도 있을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꼭 필기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의욕이 불타가지고 계획도 막 짜고 하시잖아요. 그죠? 계획을 짤 때는 너무 무리한 계획을 짜지 마세요. 내가 하루에 공부를 한 4시간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시간적으로 내가 4시간의 자유시간이 있어. 그러면 계획은 한 2시간만 짜는 거예요. 내가 하루에 2시간밖에 공부할 시간이 없다. 그럼 1시간만 하면 돼요. 계획을 너무 무리하게 짜다 보면 실천이 안 되겠죠. 실천이 안 되면 포기합니다. 사람들은 작은 성취를 맛보면서 큰 성취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걸 하나 계획을 작은 거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서 이불을 개봐요. 우리 보면 왜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가 자고 난 이불을 개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 작은 성취거든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내가 자고 난 잠자리를 정리를 하면서 기분이 뿌듯한 거예요. 아, 내가 오늘 하나 작은 걸 해냈구나. 이런 게 모여가지고 큰 성취를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30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거는 꾸준하게 하라는 겁니다. 꾸준하게. 너무 욕심내지 말고 꾸준하게. 30분, 1시간을 공부할 수 있어야만이 2시간을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1시간을 책상에 앉아있는 사람이 2시간을 앉아있을 수 있는 거지 처음부터 3시간, 4시간 공부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11월 달부터 책상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고역이에요. 지금 이 순간도 힘들다니까요. 왜?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걸 조금씩 하면서 이제 몸이 익숙해져 가야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이 부동산 학개론에서 먼저 부동산학의 성격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 부동산학이 뭐겠습니까? 부동산학. 부동산학. 학이 배울 학자잖아요. 부동산학은 뭐 부동산에 대해서 배우는 거겠지 뭐. 부동산에 대한 학문, 그게 부동산학이에요. 그럼 부동산학이 뭡니까? 이런 거 시험에 안 물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의를 내릴 때는 그냥 본인 편하게 내려버리세요. 우리 시험은 주관식이 아니고 객관식입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학이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느냐, 이거는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 부동산학은요, 첫 번째가 종합과학이라고 그래요. 또는 종합학문. 여러분, 종합과학, 종합학문이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종합. 뭘 모아놨나 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 학문들을 모아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학 안에는 법학도 있고요. 경영학도 있고요. 건축학도 있고요. 경제학도 있고요. 여러 학문들이 이 부동산학 안에는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부동산학은 뭐라 그런다? 종합과학이다. 이렇게 부른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두 번째가 부동산학은 응용과학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응용과학. 이 응용과학의 반대말이 뭐냐면요. 네, 그렇죠.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건 이제 반대를 표현할 때 이렇게 보통 많이 쓰는데, 순수과학이에요. 우리가 학문은요, 순수과학과 응용과학으로 나눌 수 있어요. 순수과학이라는 건 뭐냐, 말 그대로 순수한 학문이다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학문 자체가 다른 데 쓰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학문 그 자체로서 의미를 갖는 게 순수과학. 예를 들면 수학. 수의 원리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수 자체를 연구하는 게 수학이잖아요. 순수학문입니다. 생물학, 동물의 내부 구조를 갖다 알아본다든지, 이게 순수학문이에요. 지구가 순수학문이에요. 그런데 이 학문이 인간 생활에 응용이 되더라는 거예요. 인간 생활에 응용이 되더라. 그런 학문을 응용과학이라 그래요. 그럼 부동산학은 학문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인간 생활에 응용되는 학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동산학은 응용과학이다. 그러면 순수과학이다, 순수과학은 아니다. 응용과학이라 그랬으니까 순수과학입니까? 순수과학 아닙니까? 저보고 남자래요. 그럼 나 여자는 아니란 뜻이지. 남자의 반대가 여자니까 저 사람 남자야. 그 말은 여자는 아니라는 얘기죠. 부동산학은 종합과학, 응용과학이야. 그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는 순수과학은 아니라는 얘기잖아. 이 둘이 반대니까. 이 둘이 반대니까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학은 사회과학이에요. 사회과학. 사회과학이라는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간과 관계되는 학문이란 뜻입니다. 인간에 대한 걸 연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사회과학의 반대가 뭐냐면 자연과학이에요. 자연 현상을 연구하는 거예요. 자연과학. 그럼 부동산학은 자연과학입니까? 자연과학이 아닙니까? 자연과학이 아니죠. 아닙니다. 네 번째, 부동산학은 구체적인 학문입니다. 여러분, 이 구체적의 반대말이 뭘 것 같아요? 네, 추상적이라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구체적의 반대말이 추상적이라는 건 하나 기억해 둡니다. 지금부터. 기억해 두는 게 좋습니다. 시험에 묻고 안 묻고를 떠나서 구체적의 반대가 추상적이라는 걸 알아야 책을 읽을 수 있어요. 책을 읽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부동산학은 종합, 응용, 사회과학이면서 구체적 학문이고요. 순수, 자연, 추상적 학문이다. 추상, 이런 게 아니다, 얘는. 얘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시험에 잘 내요. 부동산학은 순수, 자연, 추상적 학문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럼 이게 지금부터 자꾸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요. 그냥 편안하게 보시고 단,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구체적의 반대가 뭐라고? 그럼 추상적의 반대가 또 뭐예요? 그래서 이건 알아두는 게 좋겠다. 앞으로 책을 읽을 때 도움이 된다. 됐습니다. 자, 부동산학의 성격 봤고요. 두 번째,
부동산의 3대 측면이라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의 3대 측면. 자, 이게 뭘까요? 자, 우리 사람 있잖아요. 우리도 어떤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여기.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평가를 할 때 하나의 관점에서만 이 사람을 평가합니까?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 사람을 평가합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죠. 예를 들면 일단 외모. 그죠? 외모를 보고 이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내릴 수가 있죠. 그죠? 잘생겼다, 못생겼다, 키가 크다, 어떻다. 외모를 가지고 평가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의 경제적 능력을 가지고도 평가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네. 경제적 능력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고요. 그 사람의 집안을 가지고도 평가할 수 있고,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사람을 보고도 평가할 수 있겠고, 어떤 사람을 평가하는 관점은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야. 그럼 부동산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건물이 하나 떠 있어요. 야, 저 건물이 어떤 거야? 이렇게 봤을 때 저 건물을 평가하는 관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첫 번째가 외형을 보고, 10층짜리 건물이네? 콘크리트로 지었네? 여기 외형을 보고도 평가할 수 있고요. 야, 저거 한 20억 하겠는데? 경제적인 관점, 돈의 관점에서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용적률이 건축법상 용적률이 500%가 나오는 지역이야. 이런 법적인 관점에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 저당권이 얼마가 설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법적인 관점에서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을 보는 관점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세 가지 관점에서 부동산을 볼 때 그걸 부동산의 3대 측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3대 측면이란 부동산을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어떤 게 있을까? 법률적인 측면이 있고요. 경제적인 측면이 있고요. 기술적인 측면이 있어요. 이 기술적 측면을 물리적 측면이라고도 불러요. 같은 말이에요. 이 기술적 측면은요, 뭐냐면 형태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외형을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유형이야, 유형. 형태를 가지고 얘기해요. 형태를 가지고. 그럼 이 둘은요, 형태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형태가 없어요. 무형이에요. 자, 일단 부동산의 3대 측면이 뭐가 있다고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이 세 개는 지금부터 알고 있어야 돼. 지금부터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럼 보세요. 부동산을 법률적인 측면에서 내린 부동산의 개념을 뭐라 그러냐면 법률적 개념이라 그래요. 법률적인 관점에서의 개념을 그냥 법률적 개념이라 부릅니다. 그러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내린 부동산의 개념을 뭐라고 부를까요? 이 경제적 개념이라고 그러죠. 기술적인 측면에서 내린 개념을 그럼 뭐라 부르겠습니까? 기술적 개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걸 따로따로 떼서 볼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법률적인 관점에서 본 부동산의 개념은 법률적 개념이라고 부르는 거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본 부동산의 개념을 경제적 개념이다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자, 저 건물이 있단 말이야. 그럼 저 건물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저 건물은 내 자산이야. 그럼 자산이라는, 부동산을 자산으로 본다는 것은 무슨 개념이 되겠습니까? 경제적 개념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저 건물을 사고 팔 수 있나요? 사고 팔 수 있죠. 사고 팔 수 있다는 건 상품이죠. 그럼 이제 부동산을 상품으로 보고 있다. 그럼 그건 무슨 개념이 되겠습니까? 상품, 사고 파는 경제적 개념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돈과 관계되는 것들은 경제적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 11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11페이지 보시면 부동산의 개념 그래가지고 거기 양가로 1번에 법률적 측면 줄칩니다. 양가로 2번에 경제적 측면 줄 한번 쳐보세요. 세 번째 기술적 물리적 측면 줄 치세요. 그리고 기술적 물리적 측면 뒤에는 유형이라고 되어 있죠. 유형은 동그라미하고 별표입니다. 기술적 측면이 유형인 거예요. 자, 그런데 경제적 측면 옆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 우리가 경제적 개념으로 본다 이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부동산을 자산으로 본다 이 말은 경제적인 측면, 경제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본다 이 말이에요. 그 줄 치고요.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매우 중요해요.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 꼭 외우셔야 돼요. 시험 치러 가기 전에. 지금은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기술적 측면 봐보세요. 자연, 공간, 위치, 환경 돼 있죠? 거기도 줄 치시고요. 나중에 꼭 외우셔야 돼요. 지금은 외울 필요 없어요. 지금 외우면 내일 되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어요. 나중에 외우세요. 하지만 지금은 뭘 기억하라? 부동산의 3대 측면이 있는데 그건 뭐가 있다? 법률적, 경제적, 기술. 이거는 기억하란 말이에요. 이거는 알고 있어야 앞으로 책을 읽을 수 있다고요. 책을 읽을 수 있다고요. 그리고 기술적 측면은 유형이다. 요 정도. 아시겠죠? 자, 그럼 보세요. 그럼 우리가 부동산을 정의할 때 부동산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 법률적인 관점에서만 부동산을 정의 내리면 제대로 된 정의가 아니겠죠. 어떤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그랬더니 외형만 보고 평가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마찬가지로 말이야. 그럼 부동산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부동산의 개념을 정해 줄 때 법률적인 관점만 보면 된다? 안 된다. 경제적인 관점만 봐서도 안 된다. 기술적인 관점만 봐서도 안 된다. 그러면 뭐예요? 이 세 가지를 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동산의 개념을 정의할 때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이 세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한 부동산의 개념을 복합 개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복합 개념. 그래서 이 세 가지 개념을 모두 고려한 또는 모두 포함한 부동산의 개념을 뭐라고 부르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여러 가지 개념이 섞여 있다고요. 복합 개념이라고요. 여러 가지 개념이 섞여 있다. 복합되어 있다. 그래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 11페이지에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런 말 보이세요? 큰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그 줄을 딱 치세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 줄을 치고 그 밑에 보시면 둘째 줄에 법률적, 경제적, 그리고 그 앞에 그 옆부터 기술적부터 줄 쳐야 되겠네요. 기술적 줄 치고요. 법률적 줄 치고요. 경제적 측면 줄 치시고요. 보이세요? 어디 하는지 그 줄 치시고요.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모두 동시에 고려하라고. 그 뒤에 보니까 동시에 고려 보이세요? 보입니까? 11페이지. 큰 1번에 복합 개념의 부동산. 거기 딱 줄 치고, 복합 개념의 부동산 줄 딱 치고, 그 밑에 줄에 보니까 기술적 측면 보이세요? 줄 치고, 법률적, 경제적 측면 줄 치고, 이걸 우리가 3대 측면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3대 측면을 동시에 고려 줄 치세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부르자. 다시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한다. 모두 고려한다. 모두 포함한다. 이 말 나오면 뭐라고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 시험이 아주 잘 나와. 그럼 앞으로 제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을 모두 고려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아주 훌륭한 대답입니다. 그리고요, 제가 생각난 김에 앞으로 여러분들 공부할 때 아까 공부 방법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제가. 공부 방법.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은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장에 갈 때 문제를 풀려면 알아야 풀겠죠.
알아야 풀죠.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회사 사장님이 여직원을 불렀어요. 여직원을. 야, 뭐 이름이 뭐 김미영 씨라 그래. 뭐 김미영 씨 이거 좀 들고 우체국에 가가지고 이거 좀 보내고 오세요. 등기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장님이 직원한테. 알겠습니다. 그래도 사장님이 직원을 불렀어요. 우체국 가는 길은 알고 있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는 게 아니고 뭐 나가서 가보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사람 갔다 오는데 한 40분 걸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남자 직원이 있어요. 남자 직원한테 불러가지고 김군 이거 우체국에 좀 등기로 보내고 오세요.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김군 그럼 우체국 가는 길은 아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체국이요. 여기서 나가가지고 왼쪽으로 나가 쭉 가다 보면 빨간색 건물이 나옵니다. 거기서 오른쪽으로 꺾어서 쭉 가다 보면 편의점이 하나 나오는데 거기서 왼쪽으로 꺾어서 50m 좀 가면 우체국이 있어요. 누가 우체국에 대해서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남자분이죠. 우린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공부는. 시험장에 갈 때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자기가 알고 있다는 막연한 마음으로 갑니다. 시험장에 가서 내가 문제를 읽고 지문을 보면 알 수 있어.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험장에 가요. 공부를 그렇게 준비하고 가요. 그러면 합격하기 힘들어요. 그렇게 합격하기 힘들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차피 공부를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대로 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안다는 게 뭡니까?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을 할 수 없다면 그건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아버지 이름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아버지 이름 말을 못하고 아버지 이름 아는 사람이야?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복합개념 부동산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복합개념 부동산이 뭐예요? 물어봤더니 대답을 못해요. 이분은 시험장 가도 답을 맞출 수는 있겠지만 빨리 못 찾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 시험은요. 답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찾아야 돼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시간 싸움이야. 1차 과목은 시간이 매우 부족해. 시간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답을 찾을 때 시간이 많이 걸리면 안 돼요. 그럼 아까 여직원과 남자 직원 중에 누가 빨리 갔다 오겠어요? 남자 직원은 훨씬 빨리 갔다 오지. 남자 직원은 10분이면 갔다 와. 여자 직원은 물어보러 가야 되기 때문에 40분 정도 넘게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말이 나올 때 중요한 것들은요,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책 한 권을 다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꼭 명심합니다. 그래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앞으로 복합 개념 부동산이 뭡니까? 물어보면 짧게 대답하시는 분은 3대 측면 모두 고려한 겁니다. 괜찮아요. 그럼 3대 측면이 뭔데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을 모두 고려한 거다. 아시겠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는 경제적 개념이 뭡니까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중에는. 지금은 제가 외우지 마라고 그랬지만 경제적 개념 부동산 뭐가 있어요? 그러면 자산, 자본, 상품, 소비재, 생산 요소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답을 빨리빨리 찾을 수 있다. 자, 3대 측면 봤고요. 3대 측면하고 복합 개념까지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제 주체입니다. 경제 주체. 자, 우리가 주체라는, 이 책이 없어요. 이 주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주인공이에요. 어떤 행동을 하는 주인공, 당사자를 얘기해요. 그럼 경제활동의 주인공, 당사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첫 번째가 공적 주체입니다. 두 번째가 사적 주체예요. 공적 주체를 공공이라고도 그러고요. 사적 주체를 민간이라고도 그래요. 이 사적 주체 민간을요, 시장이라고도 그래요. 사적 주체 민간을 시장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 공적 주체는 누가 있느냐? 정부,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공사. 대표적인 공적 주체입니다. 이 공적 주체는 제1섹터라고 부릅니다. 섹터라는 것은 부문이라는 뜻입니다. 제1섹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이런 거 있죠. 한국도시가스공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공사예요. 무슨 공사. 예를 들어 여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들 많죠. 우리나라 공사들이. 네. 한국주택금융공사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적 주체는 누가 있느냐 하면 개인, 기업, 조합. 조합은 사적 주체예요. 그럼 사적 주체는 몇 섹터라고 부를 것 같아요? 제2섹터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 주체는 크게 공적 주체와 사적 주체로 나눌 수 있다. 그러면 봐보세요. 정부하고 민간하고는 반대되는 개념이다. 그죠? 그럼 정부하고 시장하고도 반대되는 개념인 거예요. 정부와 시장은 반대되는 개념이야. 여기서 반대라는 거는 뭐 반대되는 일을 한다는 느낌도 있지만 그러니까 상반되는 개념이다. 아시겠죠? 정부의 반대편에 서가 있는 게 누구라고요? 민간이고 시장이에요. 그런 개념을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 그러면 정부 원리하고 시장 원리는 다른 개념이에요. 그렇죠? 정부가 작동되는 원리와 시장이 작동되는 원리는 다릅니다. 정부의 원리와 민간 원리는 다르다. 오케이. 그런 거는 머릿속에 딱 기본 개념적으로 갖고 있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 둘이 같이 할 수도 있잖아요. 뭔가 같이 할 수도 있죠. 민간 합동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공공과 민간이 같이 할 때, 그럼 이걸 몇 섹터라 그럴까요? 제3섹터라고 부릅니다. 민간 합동 개발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제3섹터라 불러요. 자, 경제 주체 이해되셨나요? 공적 주체와 사적 주체, 제3섹터까지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좀 하고 좀 쉴게요. 효율성과 형평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효율성과 형평성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뜻부터. 시험에 효율성이 뭡니까? 이런 걸 안 물어봐요. 형평성이 뭡니까? 안 물어봐요. 하지만 효율성과 형평성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우리 개론책을 읽어 나갈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깔려간단 말이에요. 우리 고등학생들한테 고등학교 수학시험에 구구단 나옵니까? 구구단 안 내지. 하지만 구구단을 모르면 다른 문제 못 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개론 책을 읽어 나갈 때 3대 청면 모르면 책 읽기가 힘들다고요. 시험에 물어보진 않지만, 네? 효율성, 형평성을 물어보진 않지만 효율성, 형평성의 개념이 없으면 읽기가 힘들다고요. 경제 주체가 누군지 공공과 민간이 반대되는 개념이고 반대되는 입장이 있고 민간을 시장이라 부른다는 이 기본적인 개념을 모르면 책을 읽기가 힘들다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걸 잘 알아놔야 돼. 그런 걸 이게 흔들려버리고 이게 잘 안 돼 있으면 거기다 집을 지어봐야 집이 금방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기초가 되는 개념들을 잘 정리해놔야 된다. 머릿속에. 시험에 묻고 안 묻고를 떠나서 아시겠죠?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효율성은 뭐냐? 효율성은 한정된 자원의 이용입니다.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이용할 거냐? 이게 효율성이에요. 그럼 한정된 자원이라는 거는 부족하다는 얘기죠. 한정되어 있다는 부족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부족한 자원을 어떻게 이용할 거냐가 효율성이에요. 그러면 한정되고 부족한 자원은 많이 사용할 수가 있나요? 많이 사용할 수가 없죠. 당연히, 그죠? 그러면은 많이 사용할 수 없으면 당연히 결과물도
적게 나오겠죠. 맞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야. 그걸 효율성이라 그러지 않아. 효율성이라는 거는 내가 부족해. 지금 나 시간 얼마 없어. 하지만 이 부족한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제일 좋은 결과물, 최대의 결과물을 내야 되겠다. 그러려면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이용해야 될까? 이게 효율성이에요. 내가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어. 하루 한 3시간밖에 공부할 시간이 없다고. 난 이 3시간을 가지고 합격을 해야 돼. 그럼 이 시간을 난 어떻게 쓸 때 가장 좋은 합격이라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까? 이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지? 이거를 연구하는 게 효율성이라고요. 그럼 나 아침에 머리가 맑아. 그럼 나 아침에 3시간을 써야 되겠어. 이 효율성이야. 무슨 말 알겠습니까? 나는 도서관에 가서 공부할 때 집중이 잘 돼. 그럼 나는 3시간 온전히 도서관에 가야 되겠어. 이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효율성이란 채소를 투입해서, 왜 부족하니까 많이 넣을 수가 없어. 채소를 투입해가지고 최대의 결과를 얻게 하는 이용인 거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그럼 여러분 제 말이 맞는지 한번 봐봐. 길에 있는 돌멩이 좀 효율적으로 써. 이 맞을까 안 맞을까? 돌멩이 좀 효율적으로 써라. 그렇죠. 돌멩이는 흔하잖아요. 사막에 가가지고 모래가 있는데 야 모래 좀 효율적으로 써. 이 말이 맞아 안 맞아? 안 맞단 말이야. 그러니까 효율성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한정된 자원을 이용할 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 자원은 다 한정돼 있어요. 그죠? 무한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자, 그럼 봐봐요. 채소를 투입해가지고 최대의 결과가 나오면 이익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익이 극대화 되겠죠. 맞습니까? 여기서 투입이라는 거는 비용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원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결과는 뭐예요? 매출이 될 수도 있고 생산물도 될 수 있고 맞습니까? 그러면 최소의 비용을 투입해가지고 최대의 매출을 냈다 이 말이거든. 그럼 이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윤이 극대화 되겠죠. 그래서 효율성은 이윤 극대화야. 효율성은 이윤 극대화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경제 원리라 그래요. 이거를요. 시장 원리라고도 그러는 거예요. 그럼 효율성은 시장 원리다. 그 말은 공공이 중요시할까요? 민간이 더 효율성을 더 중요시할까요? 민간이 왜 제가 사적 주체 민간을 좀 옆에 뭐라 적어놨어요? 옆에 시장이라고 적어놨죠. 여기 봐봐 여기 봐봐요. 민간 옆에 시장이라고 적어놨죠. 효율성은 무슨 원리라고요? 시장 원리라고요. 그러면 공공이 더 중요시할까요? 민간이 더 중요시할까요? 효율성은 민간이 더 중요시한다. 왜? 민간이 시장이니까 그 효율성은 누가 더 중요시한다? 민간이 더 중요시합니다. 시장이 더 중요시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꾸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이해를 해버려야 돼. 우리 아직 시간 많거든. 우리 아직 시험 칠 때까지 시간이 많아요.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내가 해야 될 거를 차근차근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보면 됩니다. 제가 노트 필기를 왜 하라 그러냐면요. 여러분 공부할 때 귀찮으면 공부하기 싫어요. 귀찮으면. 예를 들어서 여자분이 집에서 요리를 하는데 챙길 게 많아. 그릇도 가서 끄집어내야 되고 재료도 자주 가서 들고 와야 되고 이렇게 막 산재되어 있으면 요리하기가 싫죠. 그런데 한 군데 딱 정리가 돼서 딱 열면 뭐 나오고 딱 나오면 요리하기가 쉽잖아요. 공부 똑같습니다.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과정이 너무 복잡해. 가방에서 책도 꺼내야 되고 뭐 이런 공부하기 꺼내다 시간 다 가버려. 그러면 내가 이것만 딱 보면 내가 모든 걸 알 수 있는 걸 하나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노트에다가 11월, 12월 과정을 필기를 잘 해두면 내가 이거 잘 모르겠네 그러면 딱 펴가지고 바로 볼 수 있도록 항상 이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잘합니다. 정리를 잘한다고요. 정리를. 이러면 학생들 공부 잘하는 애들 한번 봐봐요. 그런 거 잘해요. 깔끔하게 정리해두고 있죠. 그런데 막 책상에 갔더니 책상도 엉망진창이고 책 한 거, 야 수학책 찾아갖고 갖고 와버렸더니 수학책 찾는데 30분 걸려. 그게 공부 잘하는 애일까요?
잘하긴 뭘 잘, 책 한번 본 적도 없는 애에게 책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물어보나 마나거든요. 자, 그럼 형평성 한번 볼게요. 그럼 형평성은 뭐냐? 형평성은 분배와 관계 있어요. 분배. 여러분 봐봐요. 제가 효율성이 시장 원리라 그랬죠. 앞으로 제가 시장 원리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시장이라는 곳은요, 효율성이라는 게 뭐였어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최대의 결과가 나오도록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기업에서, 회사에서 있잖아요. 기업에서 직원을 고용해야 돼. 직원을 고용하는데 회사에서 인건비라는 게 한정되어 있지 무한하지 않잖아요. 올해 우리 회사 인건비가 1억이야. 그러면 1억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을 해야 돼, 인건비를. 그럼 사람을 많이 뽑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많이 못 뽑아요. 그래서 한 10명밖에 못 뽑는단 말이야. 1억 가지고 사람을 쓰려니까. 그럼 누굴 뽑아야 돼? 아무나 뽑으면 돼요? 능력 있는 사람 뽑아야 되겠죠? 맞아요? 그게 경쟁이란 말이야. 효율성은 경쟁이야. 효율성은 경쟁인 거예요. 그럼 회사는 당연히 사람을 뽑을 때, 공채로 뽑을 때 10명 뽑는데 100명이 왔어. 그럼 100명을 어떻게 해야 돼? 경쟁을 붙여야 된단 말이야. 경쟁을. 그럼 90명 떨어지겠죠? 그죠? 그럼 90명 떨어진 사람들은 기업에서, 시장에서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야박하다 할 게 아니야. 어쩔 수 없어. 우리가 코로나 사태 일어났을 때, 만약에 얀센이라는 회사에서 코로나 백신을 100달러에 만들어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 하나에 100달러짜리를 만들어냈다고, 얀센에서. 그랬더니 다른 제약회사에서 또 연구진이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500불, 50불짜리 약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효율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죠. 맞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경쟁이야, 경쟁. 그래서 시장이라는 것은 경쟁이에요. 경쟁 원리라고요. 그럼 경쟁을 한다는 얘기는 탈락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탈락하는 사람이 있죠. 그게 우리 저소득자들이에요. 우리 자본주의에서는요, 경쟁 원리란 말이야. 능력 있는 사람들이 무한 경쟁을 통해서, 국가는 경쟁을 보장해줘야 돼. 불공정한 경쟁이 되면 정부가 끼어들어가지고 단속을 하는 겁니다. 경쟁 자체는 보장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나약하게 인정주의, 시장은 온정주의가 아니에요. 저 사람 불쌍해요, 도와주세요. 이건 시장 원리가 아닙니다. 시장은 능력 있는 사람만 쓰는 거예요. 왜? 자원 자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탈락자가 나오죠. 탈락자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시장은 돌봐주지 않는다. 시장 원칙적으로. 그럼 그 사람을 돌봐주는 게 누굽니까? 이제 그 정부가 할 일인 거예요. 정부가. 그래서 시장과 정부는 약간 상반되는 개념이다. 그러면 이 형평성이라는 건 뭐냐? 시장 원리를 통해서 도태된 사람들이 있더라. 낙오된 사람들이 있더라. 저소득자들이 있더라. 약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우리가 좀 돌봐줘야 되겠다. 이게 형평성입니다. 그래서 이 형평성은 분배라 그랬죠. 이 분배는 똑같이 나눠주라는 게 아니고요. 골고루 좀 나눠줘라. 야, 너 돈 많잖아. 너 혼자만 다 먹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좀 나눠줘. 이게 형평성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형평성이라는 말이 나오면 저소득층을 떠올립니다. 우리 시험 문제 풀 때 경제적 약자를 떠올리세요. 그럼 저소득층, 경제적 약자를 배려한다 그러면 이거는 형평성과 관계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우리 공공임대 아파트 아시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짓는, LH에서 짓는 공공임대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정부가 공공임대 아파트를 지어주잖아요. 이거는 효율성의 원리입니까? 형평성의 원리입니까? 그렇지. 저소득층과 관계 형평성이란 말이야. 우리나라에는 누진세라는 제도가 있어요. 누진세는 저소득층들은 세금을 조금만 내고 낮은 세율을 부과하고 고소득자들은 높은 세율을 부과합니다. 건강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건강보험료 조금만 내고 있고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죠. 효율성입니까? 형평성입니까? 형평성이죠. 효율성 같으면요. 야, 너 돈 많이 버네? 내 니한테 더 밀어줄게. 너 건강보험료 내지 마. 그 돈 아껴가지고 더 열심히 해. 어쩌면 이런 게 효율성이야.
안 그래요? 이게 잘하는 애인데 더 밀어줘야지. 그게 효율성이라고요. 한 형평성 그게 아니라고. 야, 너 많이 벌잖아. 다른 사람들도 나눠줘. 이게 형평성이야. 그러면 효율성과 형평성은 같이 가는 거야? 둘이 부딪히는 개념이야? 둘이 부딪히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두 개 다 만족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효율성과 형평성은 둘이 부딪힌다. 이걸 왜 상충이라 그래. 자, 그럼 봐봐요. 아까 형평성에 대한 대표적인 게 공공임대 아파트라 그랬죠. 그럼 공공임대 아파트는 효율성은 저해시키겠네. 효율성은 떨어뜨리겠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형평성을 위한 제도는요, 효율성은 떨어뜨려요. 효율성을 위한 제도는요, 형평성은 떨어뜨리는 거예요. 둘은 반대되는 개념이 있다고요. 보수주의, 진보주의예요. 무슨 알겠어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이런 개념이야. 둘이 잘 되는 것 같아. 둘이 내 싸워. 그런 개념이라고. 둘이 상반된다 이 말이에요. 둘이.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효율성과 형평성까지 봤어요. 자, 여기까지 보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